안녕하세요.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한학자 총재님 자서전입니다. 오늘은 226쪽에서 233쪽까지 훈독하겠습니다. 제목은 목숨을 담보로 찾아간 곳입니다. 나는 1948년에 자유를 찾아 38선을 넘어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남편 문총재는 흥남 감옥에 갇혀 있다가 1950년 10월 유엔군이 감옥을 폭격하면서 문이 열려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유엔군의 폭격이 심해지면서 복역기간이 오래된 수용자부터 어디론가 데려가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끌려갈 예정이었는데 하루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늘은 그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고 유엔군을 통해 문총재가 남한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후 1991년까지 나와 남편은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고향에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세계의 구석구석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으나 정작 1시간만 갈 수 있는 북한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 남아한 실향민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갈 수 없는 그리움과 애달픔은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가 북한에 가려 했던 이유는 단지 고향이 그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한반도는 우리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것을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분단을 끝내고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대결과 갈등을 없애는 것은 세계 평화를 열어가는 첫 단추입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온 우리 부부는 1991년이 가기 전에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은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결코 현실화할 수 없는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문총재는 광복 직후 북한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승만의 첩자라는 혐의로 대동보안소에 갇혔습니다. 혹독한 고문을 받아 죽기 직전에 풀려났습니다. 얼마 후에는 사회질서 문란이라는 얼토당토하는 제목으로 또 체포되어 흥남 감옥에서 복역하며 강제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기까지 2년 8개월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나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역시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공산주의 체제에서 옥에 갇혀 갖은 고초를 겪고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자유를 찾아 끝내는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가족과도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 험난했던 탈출의 여정을 나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 1975년 6월 12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여의도 광장에 모여 구국세계대회를 개최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승공운동을 벌이자 김일성이 우리를 암살하려 한다는 정보도 여러 차례 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사연들을 가슴에 묻어두었습니다. 단지 남북 화해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자 응답이 왔습니다. 1991년 11월 중순에 김일성 주석이 우리 부부를 초청했습니다. 꽁꽁 봉해진 초청장을 미국에서 비밀리에 받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나는 겨울옷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에 있는 수련소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하와이는 지금 여름인데 왜 겨울옷을 가져가실까? 우리 부부는 수련소 한쪽에 겨울옷이 가득 든 가방을 놓아두고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북한으로 가기 전에 마음 한 구석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모두 풀어야 했습니다. 40여 년 전 우리를 핍박했던 김일성을 용서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로만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자리, 어머니의 심정에서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형장에 나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 어머니는 나라의 법이라도 바꾸려 합니다. 그것이 본연의 어머니 마음입니다. 나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하리라 다짐했습니다. 북한에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무거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나자 굳건한 성이 무너졌듯이 하와이의 섬을 여러 차례 돌며 정성을 들였습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옛 감정이 모두 사라지자 우리 부부는 그제야 몇몇 사람에게 북한에 간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원수를 만나러 구부까지 가시겠다니 너무 위험합니다. 북한에 가는 것은 모스크바에 가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김일성이 절대 입국을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입국한다 해도 북한을 출국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주위에서는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별의별 걱정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사적인 감정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마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 그를 죽이려던 형 에서를 천신만고 끝에 지혜와 정성으로 감동시켰듯이 김일성 주석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한 부모의 심정이 아니고서는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담담한 마음으로 베이징으로 갔습니다. 공항 대합실에서 기다리자 북한 대표가 공식 초청 문서를 건너주었습니다. 초청장에는 평양의 관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11월 30일 우리 일행은 김주석이 보낸 조선민항특별기 JS-215편을 타고 북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는 우리를 위해 남편의 고향인 정주 상공을 지나 평양으로 기수를 돌렸습니다. 비행기가 평안도를 지날 때 청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파란 물결이 마치 손에 잡힐 듯 했습니다. 분명 우리 강터이건만 남북으로 갈라져 올 수 없었던 지난 40여 년의 세월이 동안스럽기만 했습니다. 평양순환공항에 도착하자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남편의 혈육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집 사람이라고 나를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우리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나 나와 남편은 울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는 폭포 같은 눈물이 솟구쳤지만 입술을 깨물며 꾹 참았습니다. 우리는 모란관 초대소에 도착했고 남편은 북한 사람들을 앞에 두고 연설을 했습니다. 나와 남편은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다음날 우리 부부는 평생의 습관대로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했습니다. 만일 영빈관에 감시 카메라가 있었다면 한반도 통일을 위해 울부짖는 그 기도가 모두 녹화되었을 것입니다. 아침을 먹고는 평양 시내도 둘러보았습니다. 3일째 만수대 의사당에서 한 연설은 이제 전설이 됐습니다. 주체왕국인 북한의 심장부에서 주체사상을 비판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으로는 남북한을 통일할 수 없다. 통일교회가 제시하는 하나님주의와 두익사상으로만이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고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고 큰 소리로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나아가 그들의 상투어가 된 한국전쟁은 북침이라는 주장에 대해 남침이라고 정면에서 통박했습니다.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권총을 허리에 찬 북한 경호원들이 금방이라도 총을 빼들고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동행한 우리 식구들의 손과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나는 남편과 전 세계를 순방하며 각국 정상들을 많이 만났지만 평양 방문 때는 정말로 비장한 각오와 심각한 결의를 다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6일째 되던 날 헬리콥터 2대에 나눠 타고 정주에 갔습니다. 김 주석의 지시로 도로를 잘 닦아주었고 양친산소에 때를 입히고 비석도 세워놓았습니다. 생가에는 페인트 칠을 하고 토방과 마당에 모래를 깔아 새로 단장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 꽃을 바쳤습니다. 나의 고향 안주 하늘이 아스라이 바라보였습니다.
아늑하게 나를 품어주었던 고향집은 그대로 있을까? 뒷밭에는 요즘도 옥수수가 자라고 있을까? 외할아버지의 묘소는 어디에 있을까? 모든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간 이유는 고향에 가고 싶어서도 아니고 금강산을 구경하고 싶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김일성 주석을 만나 조국의 장래를 놓고 담판을 지으러 간 것입니다. 그 역사적 소명 앞에서 사사로이 내 감정을 내비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훗날 언젠가는 누구나 자유롭게 고향을 찾을 수 있는 날이 오리라 믿었습니다. 7일째가 되어서야 우리는 드디어 김주석을 만났습니다. 한경남도 마전에 있는 주석 공간에 들어서자 김주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간은 하얀 돌집이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남편과 김주석은 서로를 반갑게 얼싸안았습니다. 김주석은 한복을 입은 나에게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 사냥이며 낚시 등 소소한 이야기들을 스스럼없이 나눴습니다. 김주석은 이듬해 계획된 3만쌍 국제합동결혼식을 해당 화가 아름다운 원산의 명사심리에서 하도록 추천했습니다. 원산항 개항도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할 말이 너무 많아져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40여 년 만에 만나는 원수를 깊고 진한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김주석도 그 진정성에 감복해 회담 내내 밝은 모습으로 우리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시절 북한을 찾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문총재는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종교 창시자인 동시에 세계 제일의 성공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땅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들어가 최고 통치자에게 천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우리의 방북은 합작 투자나 사업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흔히 말하는 딴 마음을 품고 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섭리의 뜻에 따라 진정으로 위하는 하나님의 마음, 참사랑을 품고 공산주의자들을 깨우쳐 진정한 통일의 물꼬를 트기 위함이었습니다. 북한에 머무는 동안 국빈의 예우를 받았으나 하룻밤도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직 통일을 이루지 못해 이산 가족들이 서로 애타게 그리워하는데 평양에 와서 편히 누워 잘 수만은 없었습니다. 밤새워 사무치는 기도로 천운을 연결시키고 하나님 앞에 통일을 위한 조건들을 세우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정치 협상이나 경제 교류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에 의해서만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숱한 고비들을 넘기고 성사된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으로 남북한 통일을 위한 새 장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8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평양을 떠나자마자 연형복 북한 정무원 총리가 대표단을 이끌고 서울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조인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공산주의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에 목숨을 걸고 모스크바에 갔으며 평양에도 갔습니다. 우리를 혹독하게 핍박했던 원수들을 반갑게 껴안았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서로 화해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평화와 통일의 초석을 깔았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참사랑을 주려고 갔던 결과였습니다. 남편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했고 인류를 위해서라면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했습니다. 김일성을 만나고 온 후 북한의 평화 자동차 공장을 세웠고 보통강 호텔과 세계평화센터도 지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전부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후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통일의 길을 찾아가는 성과를 거둔 것도 우리 부부가 뿌린 씨앗의 결실이었습니다. 이제 그 밑거름 위에서 평화와 통일의 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싹이 활짝 꽃을 피울 때 우리 부부가 드린 통일을 위한 염원의 기도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훈독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